어제 광주에서 벌어진 중계방송 보셨습니까? 5.18 관련 재판 피고인을 출석했던 전두환 씨.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거 왜 이래? 소리 한번 지르시고 본인도 힘드셨는지 서울로 올라와서는 병원 응급실에 들렸다 귀가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전두환 씨는 낮 12시 반쯤 광주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전 씨는 느릿한 걸음이었지만 경호원의 도움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광주 시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고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래. 이 한마디를 역정내듯 내뱉고 곧장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전 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은 전 씨가 고령이고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수갑을 채우진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광주 시민 200여 명이 법원 주위에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두환은 5.18 영령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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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5분 동안의 재판에서 전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전 씨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차에 올랐고 귀갓길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30분 정도 들른 뒤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전 씨 측은 치매와 독감 등을 이유로 공판 직전 2차례나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 씨가 보여준 모습은 치매 환자로도 90 가까운 고령으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에서 더 좀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변호사님. 네. 우리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일 궁금한 거 치매 환자예요, 아니에요? 5년 전에 알츠하이머 진단은 받았대요. 아, 진단서는 제출했나 보죠? 예, 5년 전에 진단을 받았다는 거 네. 봐서는 알츠하이머의 그러니까 그런 그 질환을 다 앓는 등급이 거는 있잖아요. 맞는데 근데 그게 다 급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엔 약이 좋아서 꾸준히 복용을 하면 이 진척이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알츠하이머는 맞는데 네. 이게 심신미약까지 볼 수 있느냐. 그게는 이제 뭐 의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어제 보인 모습으로 봐서는 뭔가 그 지력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수는 있어 보여도 본인의 상황 자체를 파악 못할 정도 그거는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저 정도의 언행이면 재판부가 증언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까? 아, 이건 저 치매 때문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이 증언의 능력이 조금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갑니까?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제 증인은 아니죠. 이제 예, 그러니까 증언 증언은 능력을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진술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이제 뭐 다 그 반박할 수도 있느냐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거는 이제 뭐 의사의 판단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회고록이 작성된 거다. 그러니까 뭐 그 책임 능력이 없는 거다. 이런 주장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그 보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다, 사탄이다 이런 표현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민정기 비서관이 쓴 거다. 요 주장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하나만한 소리입니까? 그걸 본인이 나중에 다 감수를 하고 출간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네. 법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사안은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반박이라 네. 저는 뭐 그 피고인 전두환보다는 변호인이 그 반박 변호가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매 등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법정에 계속 출석해서 진술을 듣는다든가 이런 거는 재판부가 진행의 묘미를 좀 살릴 수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3년 이하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판도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선고일 때는 반드시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첫날에도 나와야 되고 첫날에. 그래서 어제는 계속 출석을 안 해서 인정신문 자체가 안 됐어요. 네. 피고인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밝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냐 밝혀야 되는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인장까지 발행되면서 지금 출석이 된 거고요. 이후에 진행해서 꼭 출석을 요할지 안 할지는 좀 재판부의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뭐 재판에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단 말씀이네요. 선고일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지만. 예. 자, 이게 뭐 본질과 상관없이 어제 보여준 그 이 딱 한마디 있잖아요. 왜 이래? 어휴. 그거는 이제 그 뭐 사과실 의향 없으십니까? 뭐 발포 명령 내렸습니까? 뭐 이런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저는 그 장면 자체를 그 기자가 막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그 몸이 좀 밀쳐지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 아닌가. 예. 뭐 저걸 이제 신경질이라고 한 기자도 있고 예. 역정이라고 한 기자도 있고 버럭이라고도 한 기자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치매가 5년 전 진단이 나왔고 뭐 진척이 꽤나 됐다라고 하면은 치매 환자 중에 이 그 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버럭버럭 화내고 뭐 의심하고 뭐 이런 증세가 또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의 그 뭐 저런 태도는 이전에 업보가 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후한무치한 왜 이래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고요. 예. 광주를 방문한 거는 39년 만이라고 그러고 법정에 다시 나온 거는 24년 만이라는데 그럴 때마다 어록을 남기잖아요. 지난번에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걸 그렇죠. 남기더니 예. 이번에는 왜 이래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도대체 저 입에서는 좀 뭐 사과 비슷한 좀 말 한마디를 좀 듣기를 원하는 건데 국민들이 뭐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질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양심하고 구조는 비슷한데 정반대에 있는 나름의 확신들이 있잖아요. 예. 자기가 그걸 사과할- 인정해 버리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뭐 저는 5.18과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이 이런 게 아니냐. 그냥 본인이 정말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심과 정반대에 있는 네.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은 여기 한번 좀 불러 오시라 해서 진짜 조목조목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차마 인정이 안 돼서 그냥 버럭 화를 내시는 건지. 그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숫자로 그 학살된 사람들의 그 숫자만 본 사람과 직접 거기서 가스를 분사하는 사람이 네. 느끼는 느낌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 예.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도 달라지고 개인이 느끼는 죄의식도 다른 거고 저는 뭐 그런 차이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면은 피해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피해자인 내가 용서할 테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합시다. 이렇게 돼서 사면이 됐는데 국민들의 용서는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광주까지 갔으면 저렇게 버럭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딱 한마디만 하면 되실 것 같은데.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라는 제가 그또 저기 불교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죠. 백담사에도 가 있고. 업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그 업보라는 단어를 오늘 선택했는데. 예.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연세가 89이시죠. 89. 31년생이라고 그러면. 예, 89. 뭐 100수십 년 사시는 것도 아닐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 사과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뭐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주 5.18은 사실 개인의 그 피해 사실을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예. 그런 과정을 한 번도 겪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번 하여튼 돌아가신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예. 예. 한번 쳐다보고 면전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빨리 좀 가보죠. 예, 예. 그 여론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예, 그거 이제 궁금합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리얼미터 어제 조사? 발표가 예, 예.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뭐 0.3% 차이입니다. 0.5% 차이입니다만은 긍정 평가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평가가 46.3%, 부정 평가가 46.8%.
8%. 예, 조사 기간이 지금 3월 4일부터 8일인데요. 저 때가 미세먼지로 정말 모든 국민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때. 미세먼지가 높아지니까 대통령 평가가 잘한다보다는 못한다가 좀 느는군요. 예, 그때 뭐 대통령 뭐 하고 있냐, 뭐 정부 했냐? 뭐 하고 예, 있냐, 예. 중국에 왜 한마디 말도 못하느냐, 뭐 대책 하나도 없느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게 네.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 이 지지도 추세 좀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근데 지금 뭐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이게 올라가는 추세냐 내려가는 추세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추세군요. 예,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도 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2016년 10월 대비했을 때 처음으로 30%대를 웃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 사태 이후로는 제일 높은 겁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30%를 돌파를 했군요. 그런데 그때도 2016년 10월도 되돌아보면은 썩 인기가 있을 때는 아니었죠. 그렇죠. 2016년 4월 총선에서 공천 파동도 있었고,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도 낮을 때예요. 예, 그때. 진박 간별이네 뭐네 해서 당이 인기가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하튼 그때로 회복이 됐다는 거는 좀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일 것 같고.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 좀 여쭤보면 말이죠. 한국당이 잘해서 저게 올라갔다고 평가를 합니까? 민주당의 이 반사이익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반사이익도 있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뭐 어떤 분들 눈에는 저 한국당에 썩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얼굴에 그것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가 선출된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효과가 좀 분명히 있다고들 당에선 보는군요. 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대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이런 있어 추세라면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요 올라가는 추세를 이번 재보선 때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재보선에 뭐 지방 선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심이 많지는 않고 중요한 건 이제 PK 지역 두 군데가 있죠. 통영 고성과 지금 창원 성산. 창원 성산. 그런데-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 예. 지역구니까 정의당 톱밭이잖아요. 예, 공단이 있고 노조가 맞아요. 강한 곳이라서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기기 힘든 곳이고요. 네. 어, 반면 지금 통영 저 고성은 후보가 저 공천장 봤는데 제가 이기기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예. 이제 그 통영의 그 후보자고요. 야, 여기는 지금 통영 그러니까 후보, 왼쪽에 강기훈 후보가 지금 그 창원 창원 성산이고 정점식 후보가 통영 네. 고성 이제 후보인데 정점식 후보는 검사 출신 그 정점식 그분인가요? 예, 공항부장 출신입니다. 공안부장, 예, 예. 그래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뭐 오른팔 예, 얘기됐죠. 황교안 대표도 검사 시절에는 유명했던 공안 검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통진단 해산을 할 때 그 TF 팀장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한테 이 후보가 됐군요. 뭐 근데 이렇게 꽂아둔 후보는 아니고 예, 뭐 경선을 경선을 통해서. 통해서. 예. 어허. 자, 그러면 그 PK 지역에다 올인을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4월 3일 재보선까지는 그쪽에 많이 내려가시겠네요. 예, 거기에 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특히나 통영 고성의 경우에 저기서 만에 하나라도 진다고 하면 그거는 황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예, 텃밭 중에 텃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이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대박이죠. 예. 거의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권 진보 진영의 텃밭이니까. 예, 이렇다 그러면 여권과 그 정의당에서 정말 그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변화를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받아들일 거고요. 거기에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할 거냐, 통합할 거냐. 예.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민중당도 있잖아요, 후보가. 그런데 거기는 또 민중당도 제법 강할 수 있는 곳인데 단일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다고 하면은 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임박해서? 4.3이거든요. 4월 예. 3일인데 아직까지는 단일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민주당도 정의당도 각자 뛴다고 자력으로 되겠다고 그러고는 있어요. 예. 그건 관전 포인트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좀 크게 좀 한번 좀 봐볼까요? 민주당도 이제 재편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재편되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핵심만 딱 얘기하면 뭡니까? 민주당은
친문 체제로 저는 강화될 거라고 누구 때문에? 보이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그러니까 2022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면은 정권 입장에선 당연히 친문 체제로 간다. 친문 체제를 원하겠죠. 아, 예. 그래서 임종석도 돌아왔고 양정철도 돌아왔고 예. 당이 친문 체제가 강화된다. 예, 그러고 이제 뭐 그 내각에 있던 그 장관 출신들을 다 이제 다 총선 불러왔고. 뛰라고 예. 내보내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그 수석 출신들도 다 이번에 입당한다고 그러고. 저는 가을쯤에 여름 지나서 한 번 또 그런 그 총선을 겨냥한 물갈이가 한 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개각이 됐든 뭐 청와대 안에서의 인사가 됐든 또 한 번 그런 그 대방출이 한 번 있지 않을까. 방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네. 이렇게 총선을 위해서 내보내주는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한국당은 친황교안 체제가 또 강화됩니까? 그거는 글쎄요.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네. 예. 뭐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워낙 많아서 한국당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치권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수희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